네, 어서 오세요. 유튜브는 오디오가 생명인데 오디오 마이크를 좀 갈았더니 좀 이상해졌네요. 다시 녹음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시작했더라? 제 나이쯤 돼 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겠지. 돌았으면 잊어버려? 아무튼 그래요.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외교는 실용이고 세계 정치는 참 정글 속에서 한다 이러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참 웃기는 짓을 많이 합니다.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이 151예요. 대기업 중심으로 LG를 포함해서 그런 한 151의 한국 기업은 나몰라라 해버리고 고작 15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마음 주고 돈 주고 무기까지 줄라 그러고 이게 착한 척 바른 척인가요 이게? 이게 착한 척 바른 척을 말이야 마치 외교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아니 외교는 실용이라며. 근데 어쩜 하는 짓이 이렇게 실용스럽지 못하지? 한국 학교에다가 공기청정기 설치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재잖아요. 이건 실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보짓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유, 정부야 바보짓하게 가만 냅두세요. 앞으로 뭐, 글쎄, 2, 3년 내에 한번 뭔 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벌써 한 행동을 가 보니까.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개인들이, 쓸데없는 착한 척 바른 척 하지 말고 아주 실용적으로 잘 살아가 보자고요. 그 군자 임내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난 점잖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이 점잖은 이유는 말이에요. 진지하거나 성향이 착해서가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점잖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그걸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얕은 지식을 숨기기 위하여 점잖은 척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편견에 빠져 있다고. 그래 놓고 균형 있는 시각을 계속 강조해. 뭐 하는 소리야? 에? 지금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화된 이 사회에 말이에요. 세상을 흔들질 말라는 거야. 균형 있게 보내는 거야. 다리 부러뜨려 놓고 똑바로 서라는 거야.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균형 있게 서로 나눠 가지라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승자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한 채 패자의 역사를 잠깐 조금만 끼워넣으면 그게 균형 있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역사와 정상적인 역사를 반반씩 나눠서 인정하자고 그게 균형 있는 시각이야? 아니죠. 그죠? 균형이 아닌 것을 자꾸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만사가 뒤틀어진 거예요. 지난 중세 1600년, 1700년의 역사를 보자고요. 도대체 이 세계가 참 희한하게 흘러와. 아시아는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이 서유럽 이쪽은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균형이 아닌 걸 균형이라고 자꾸 얘기했다고? 중세에는 말이에요. 귀족들도 문맹이었어요. 글을 아는 귀족이 별로 없었어요. 수도사들이 글을 알았지, 라틴어를. 지식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말라 그랬고, 그건 교회가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예요. 성경도 소지하지 말라 그러고, 성경도 읽지 말고, 오로지 신부하고 수사 말만 들으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성경을 소지하면은 그 처벌당했어요. 서유럽 가톨릭이 그런 사회였습니다. 응? 그리고 백성이 뭘 아는 게 있냐고 우리 말만 믿어라 권력이 옳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왔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전체주의를 피해왔다고 중세 이래 지금 현대까지요. 지금까지도 말이에요. 권력이 내어놓는 정보만 딸랑딸랑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는 전체주의죠.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바이에른 그 뮌헨 지방의 그 지역이 농촌이라든가 이 상업 교역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뛰어났어. 1500년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25만 개가 있었고
5천 명이 동거하는 수도원이 200개나 있었지만 출판사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인쇄술 이미 발명됐거든. 1500년대 말. 그리고 이 인쇄술이 퍼져나갔다 하더라도 출판사를 차리면 영업 정지를 먹인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위에서 내리 찍는 권력의 말만 믿으라고 했죠. 그게 현대랑 틀릴 게 하나도 없죠. 현대는 말이에요. 지식을 완전히 편향화 시켜놔가지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깔아놨어.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 세뇌를 벗어나야 돼요. 중세와 현대는요, 똑같은 게 또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공존을 원하지 않아요. 중세는 중세 나름대로의 또 이기주의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절에는 말이에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거는 신이 갖고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be ambitious, 뭐 청년들아 뭐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거 악마들이나 하는 말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축도 없고 가진 물건 상속만 하려는 경제관념만 있어가지고 이 나라 생산성에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루이 14세하고 15세 때는 말이에요.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이 오면 정부가 나서서 곡물을 매석해가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짓이나 유통업자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았다고. 정부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정부 개념이 국민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흔히 만들어지려고 그랬던 때가 이제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반까지거든요. 그 이후부터 민족국가라고 하는 개념 하에 정부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언제? 1990년 이후 서유럽, 미국, 동북아시아 사회, 중국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존재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지네끼리 집단 이기주의에 푹 빠져 있다고. 이 정부라고 하는 게.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고요. 정치인은 생계형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없다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금 그런 걸 요구를 했어, 국민들이.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1990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퍼져갖고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정치인도 직장일 뿐이야. 그 직장인을 위해서 무슨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난리야. 다 뻔한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각자 도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무섭게 정부를 중세처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응? 모든 국정 업무가 개인사로 돌변해 버렸다고. 1990년 이후부터. 국민의 존재 이유는 뭐야? 세금 내는 사람들이야. 그게 다예요. 뺏어먹는 거라고. 중세 때나 현대나 똑같아.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징세 중심주의를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뜯어가려고 그러지. 세금만 깎고 국가를 운영해도 되거든. 근데 다른 나라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 융자를 낸다고. 그거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그거. 그게 중세 구체제 정부도 똑같았다고 하는 짓이. 이거를 비판하고 이거를 뒤집지 않으면은 뭐 앞으로 1000년 또 그렇게 가겠지 뭐. 무엇보다도 말이에요. 이 엉터리 같은 사회에 대하여 착한 척 바른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착한 척 바른 척. 지금도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바람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착한 척 바른 척이 딴 게 아니에요. 정치 이념 내세운다든가, 무슨 뭐 인류의 공존을 얘기하면서 현재의 피라미드를 그대로 인정한다든가, 체면이든 정치 이념이든 뭐 강직한 개인의 성격이든 간에 이른바 착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모든 주장 뒤에는 간악하고 악랄한 자들의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겉으로 체면이나 따지고 착한 척 바른 척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죠? 14세기부터 말이에요. 베니스라든가 유대인들이 이제 상업자본을 축적을 하죠. 상업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금과 은으로 축적되는 거를 상업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업자본이 유지가 되려면 말이에요, 교역을 위해서 해군과 육군이 양성되어야 했습니다. 이 면에서 대영 제국이 대표적이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에요, 국군을 회사를 위해서 만든 첫 번째 모델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근대 사회에서는 첫 번째 모델이에요. 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영토 보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하여 군대를 용병화 시켰단 말이에요. 군대 용도가 기업 영화 활동 보호지 국민 보호가 아니란 말이죠. 국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죠. 지금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한국, 일본, 이 정부들 하는 짓 하나하나가 국익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남을 위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영국의 전통이라니까요. 이 철부지들이 지금까지 세뇌되어서 그렇지, 영국은 말이에요, 군대가 사설 집단으로 동인도 회사 1600, 1700년대 동인도 회사가 거느렸던 군인만 26만 명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여기저기서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이 10만 명이었는데 단독 회사가 보유했던 사설 군대 숫자가 26만 명이었다고. 이 전통이 말이에요, 영국의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이어지고 미국, 프랑스를 이어서 계속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가 용병을 쓰면 돈을 좀 많이 지불을 해야 되니까 자국민들을 쓰는 거예요, 군대를. 지금까지 말해요, 서유럽에서 최소한 서유럽만, 미국하고 서유럽만 우리가 범위를 잡읍시다. 얘네들이 일으킨 전쟁이 말이야, 국익을 위한 전쟁이 어디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전쟁은. 찾아보세요. 국익을 위한 전쟁인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저녁 살게. 돈까지 줄게. 얘네들은 말이야, 수출입을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군대를 서로 엮어요. 평화롭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면 되잖아. 근데 군대는 왜 보내냐고. 이것도 미국과 프랑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독일도 자기 전통으로 삼았지. 그러니까 교역하고 군대를 서로 엮는 이런 논리가 장사꾼의 논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산업하고 무기중개업도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군을 키워서 보호하에 타국에서 돈을 벌고 전쟁으로도 돈을 버는 일이 둘이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꼭 먹고 알 먹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군산복합업체하고 뭡니까? 금융가들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주식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전통이 바로 서유럽이 만든 전통이란 말이야. 특히 영국. 그래서 이 세계 경제를 갖다가 군산복합업체들하고 금융가들이 좌지우지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경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대가 아닙니다. 서구인들이 이끌어왔던 역사는 말이에요, 이게 약탈과 살육의 역사예요. 말로만 얘기하니까는 그냥 뭉게뭉게 그렇게 들리시죠? 실제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군산 얘기를 해야죠. 그죠? 무기가 원래 비싸요. 네. 원래 비싸니까 금융가들이 자꾸 만든단 말이야. 비싸니까 비싼 만큼 이익도 많이 남겨. 그럼 또 다시 또 금융으로 축적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과 군산복합업체가 서로 한 몸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선만 보더라도 국궁 하나 만드는 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화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말 한 필 가격이야. 그 당시 조선시대 때 1700년대 말 영종조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말 한 필 가격. 근데 대한민국은 말이 쌌더라고. 조선은. 서유럽은 되게 비쌌거든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그냥 조랑말도 아니고 그냥 선비들이 타고 있는 말이겠죠, 그냥. 그러나 그 서유럽의 말은 말이요, 굉장히 군사적으로 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정승이라든가 판서가 있었다면 그 활 만드는 공장장이랑 친척이겠죠. 응?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죠? 근데 서구에서는 십자고 전쟁 이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자꾸 왕이라든가 영주한테 전쟁을 부추겨요. 계속 부추깁니다, 옆에서 정치인들이. 그놈은
누구냐? 무기 군납 업체 아버지든가 아들이든가 뭐 둘 중에 하나야. 예? 친척이든가. 거기서 돈을 먹는다고. 은행하고도 한편이고. 겉으로 명분이 뭡니까? 국가보호, 주권보호, 가문의 영광.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잖아. 응? 조국에 대한 헌신. 그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른바 명분이라 그러죠. 중세를 보자고요. 1400년대 올 때까지 영국 기사 갑옷 가격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됐다고요. 칼도 칼이 저게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2파운드 원래 1파운드가 저기 540달러거든요. 그 당시 중세 때.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 전후로 나갔다는 소리죠. 갑옷 자체가 무게가 20kg인데요. 이게 중세 갑옷의 무게가 영국군 그 현대화된 영국군 그 군장 무게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것도 전통이랍시고. 뭐 투구, 어깨바지, 장갑 이게 추가가 되면 토탈 보통 한 1,500만 원. 그냥 기사요. 귀족도 아니고 귀족들의 경우는 뭐 또 따따블이 돼버리죠. 보통 일반 기사 갑옷 칼 가격 정도가 전쟁 한번 나가려면 1인당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누가 내냐고. 이거 왕이 내요? 처음에는 세금 뜯어갖고 냈죠. 그럼 말 안 탈 거야? 말도 타야 되잖아요. 그죠? 14세기, 15세기 군사용 말 가격이 6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갔는데 보통 한 2, 3천만 원짜리 저기 타고 나가죠. 그죠? 자기 옷 입은 거 1,500만 원, 뭐 도끼 같은 거 들으려면 200만 원, 칼 같은 거 뭐 한 150만 원 뭐 이 정도 든단 말이야. 완전 돈덩어리잖아. 저거 다 누가 되냐고요. 처음에는 이제 세금을 걷어갖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들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기사의 수가 몇십 명밖에 안 됐다고. 그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금융가들한테 돈을 빌리고 군납 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군납 업체한테 또 깡치고 이래가지고 기껏 한 100명, 200명 정도 기사를 만들어갖고 내보냈다고요. 그래갖고 막 전쟁이 지잖아. 그럼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이기면은 진편에서 뜯어갖고 오는 것이고. 이 전쟁이 돈이라고요. 돈. 십자군 전쟁 전부터 계속 돈이었어. 전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왕족하고 가문의 영광, 가문의 복수, 신의 이름으로 매일 이따위지겠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왕자라든가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사 옷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금박 들어간 걸 입어. 그러면 이제 미니멈 영국의 14세기 왕자 갑옷이 미니멈 2억이었어요. 이거 다 이게 농민의 5년 연봉이라고. 일반 농민의 5년 연봉. 농가 2채 가격입니다. 이게. 이걸 다 어떻게 돈을 내겠냐고. 십자군 전쟁 때 나갔을 때 맞지. 이 돈을 다 어떻게 되겠냐고. 순례지역 가면서 약탈하고 인신매매하고 절도하고 사람들 죽여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금화 은어 털어내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뭐 신을 위해 왔다는 둥 어땠다는 둥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낼 수 있는 국왕이나 귀족은 없었습니다. 추가 세금을 외에도 세금도 박박 긁어갖고 꺾고 또 금화도 얇게 찍어갖고 인플레이션 일으켜버리고 백성들한테 직접 돈을 빌려. 헨리 5세는 영국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빌렸다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15세기 이전까지 유대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의 지배자였으니까 반유대주의 정서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아젠코르 전투 같은데 이제 헨리 5세가 나갔을 때 영국 기사가 200명이 죽었는데 말과 무기를 뺀다 하더라도 한 전투에서 최소 200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하루 전투에. 이거 왕이 어떻게 했네. 그 죽은 기사 갑옷 챙기는 시간을 따로 줬어요. 기사 갑옷 진흙탕에서 빠져서 이제 덜덜거리잖아. 그리고 갑옷을 벗겼다고 전쟁 끝나면 그거 다시 수리해갖고 다시 입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전쟁을 끝없이 합니다. 땅만 차지하면 돈을 갚는다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왕족하고 귀족은 돈을 끝없이 빌렸고 무기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무기 중개상하고 이 금융가들이. 그때부터 한 몸이어서 15세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퓨게라고 하는 가문이 그
군납업체고 동시에 금융가인데 이게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기 그 로스차일드가 그 일을 이어봤잖아. 군납업과 동시에 금융업을 합쳐버려. 그 JP모건도 똑같아요. JP모건도 군납업체인 동시에 금융가지. 지금 군산복합업체가 금융가 손에 들어가 있는 게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중세 때도 북부 이탈리아 상인이라든가 독일 또 무기징역 예상이 이제 뭐 최고로 부자가 됐고 유대인들은 뭐 승승장구했고 이랬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명분을 앞세워서 착한 척 바른 척 신의 이름으로 가문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 전쟁 비용을 뒤에서 계산하는 아이들은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귀족과 왕족이 결국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전쟁이 시작되는 17세기가 되면 이제 머스켓 총 갖고 나오잖아요. 한 1000명이나 10,000명 데리고 나가봐. 머스켓 저기 돈 얼마나 들겠냐고. 또 폭약은 또 어떡할 거예요? 보통 화승총이 이제 2파운드 $1,000 전후였단 말이에요. 군함이 이상하게 그 17세기, 16, 17세기, 18세기는 뭐 좀 덜했지만 16, 17세기가 되면 그냥 해전이 벌어져 그렇게. 응? 100개 이상 대포를 싣는 1급 영국 함선 가격이 600억 원이었다고. 저거를 영국이 한 100척 이상을 건조를 하고 네덜란드가 또 한 100척 이상 건조하고 베니스에서 건조하고 프랑스도 뭐 수십 척 건조해 놓고 있고 이 돈 다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응? 저 전함 6개만 합치면 말이야 왕실 재정 1년치가 날아갑니다. 영국의 왕실 재정 1년치가. 이때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마케팅으로 변해버립니다. 영국의 경우 뭐 베니스하고 터키 그리고 네덜란드를 장악한 유대인들이 영국하고 이제 3차례는 해전을 벌인다고. 그래서 군함팔이를 했어요. 배만 70척에서 120척을 끌고 나갔으니까 도보의 옆쪽으로. 그래갖고 배 깨지 않으려고 그 장성들이 그렇게 노력했다고. 사람이 죽어도 좋지만 배는 깨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만 이제 군납했던 애들한테는 저 배가 깨져야 되는 거지. 6개만 깨지면 영국 재정 1년치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따위 식으로 정치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재정을 악화시키다 결국 중앙은행을 세우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먹어버리잖아요, 영국을. 영국은 1690년부터 더 이상 영국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유대 금융의 것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소유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뭐. 그 전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분만 앞세워서 서구의 중세, 왕족, 귀족, 이 기사들, 하물며 백성들까지도 솔선수범을 했다고. 1346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시 전투에서 영국하고 프랑스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1542명이 죽어요. 프랑스의 귀족이. 1인당 얼마씩 죽은 거야. 그러니까 소비한 거야. 1인당 한 3천만 원씩 소비한 거 아니야. 영국 귀족도 한 700명이 사망합니다. 1인당 또 한 3천만 원 정도 소비한 거 아니야. 오로지 모두 군납업체와 금융가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솔선수범을 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 갖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 전쟁에 참여한 그 보헤미아 왕은 자기 아들놈 9명이나 끌고 왔어. 왕자를 9명 끌고 가고 자기 형제 공작 1명 끌고 가고 또 자기 영지 보헤미아 영지를 지키던 백작 10명을 끌고 갔는데 다 죽어버렸어.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잖아. 보헤미아가. 왕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실 주인이 누가 돼? 그 전쟁 돈 대준 사람들이야. 무기 대준 사람들이 왕실을 뺏었다고. 자기네가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는 꼭두각시 귀족 같은 거 하나 왕으로 올려갖고 계속 그랬어. 지금까지.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조가 돈을 못 내갖고 권력을 다른 귀족한테 이양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왕이 무슨 힘이 있어요. 최소한 서유럽은 말이에요. 군납업자고 금융가들이 왕실을 좌지우지했지 왕실이 자기 혼자 뭘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잖아. 유럽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뭐 자기 일 자기가 결정한 거 있어요? 모두 기업
시키는 그대로 한 거지. 한국도 언제부터 기업을 시키는 대로 했어? 잘 따져보세요. 언제부터 기업이 시키는 대로.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국적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IMF, 월드뱅크, 패드 영향 하에 있는 한국의 초국적 기업들이 있다고. 삼성이니 뭐니 이런 것들. 걔네가 시키는 그대로 했잖아. 이게 바로 서유럽의 천년의 모습이에요. 서유럽의 주권이 있다고? 어디서 개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아젠코 전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했고 헨리 5세가 직접 헨리 5세는 16살 때부터 전투에 참여해서 날아오는 화살에 얼굴이 15cm까지 박히기도 했다고. 그러니까는 백성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고 왕이 이렇게 솔선수범한다 그러고 선비 정신이라 그러고 그래갖고 한 3,000명 귀족과 기사를 끌고 가가지고 아젠코에서 붙었어 프랑스랑. 그래서 프랑스 귀족 기사가 1,500명이 사망하고 영국 귀족 기사가 200명이 사망하고 백성들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 그 당시 백성도 거의 농부였단 말이에요. 이 궁수들 텔레비에 보시면 이 서로 화살 날리잖아. 궁수들이 이거 다 농부예요. 영국은 뭐 대표적이지만 프랑스도 그렇고 궁수들은 대다수가 농부입니다. 걔네들은 활 쏘는 것밖에 안 배워. 칼질을 잘 못한다고요. 또 갖고 나갈 칼도 없어. 150만 원짜리 칼을 어떻게 갖고 나가. 그러니까 저기 자기 그 영주님께서 내려주신 화살로 그냥 이렇게 해서 쏘아대는 거야. 걔네 하루 6펜스 받습니다. 6펜스. 6펜스면 그 당시에 중세 때 그 1400년대 그 농부들 일당이 4펜스였는데 6펜스면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 돈들 그때 영국이 끌고 간 농부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됐고 프랑스가 끌고 간 농부들이 한 15,000명 정도 됐는데 걔네들 6펜스 하루 6펜스씩 어떻게 해. 게다가 먹고 또 먹이는 것도 따로 들잖아. 그 병찬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프랑스 귀족이 여기서 이렇게 돈 빌리고 와갖고 전쟁하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채권자들이 영국하고 프랑스로 몰려가서 그 영지를 다 갖고 와버리는 거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가 뺏을 힘은 없으니까 유력한 영주들한테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 영주들이 다 그 땅을 다 흡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협상이라도 뭐 이런 게 서유럽에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등신처럼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며 기사도 정신이며 조국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싸운다. 신을 위해 싸운다. 별 명분은 다 갖다 붙였지만 실은 그 명분을 누가 만들어준 거야? 군납업자와 금융가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볼테르, 존 로크 이런 뭐 몽테스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모두 군납업자하고 금융가들이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걔네가. 볼테르는 자기 스스로가 군납업체였고 업체 사장님이었고 얘네들이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뭐 이따위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또. 아젠코르 전투에서 말이에요. 한 100수십 명의 프랑스 귀족과 기사가 잡혀요. 포로로 잡힙니다. 근데 헨리 5세가 그 포로들을 앞세워놓고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어로 지금 저기 전쟁 이 전선을 재정비하는 데 한 3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니네 집에 가서 자꾸 쉬다가 어디로 모이냐면 깔레로 모여야 그랬습니다. 깔레가 이제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간다고. 근데 포로들을 풀어줬다니까. 집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기사나 귀족은 그 집에 가면 되잖아. 도망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3주 후에 고스란히 깔레로 다시 모입니다. 모여갖고 포로로 다시 잡혀갖고 배 타고 다시 넘어가요. 야, 선비정신 대단하네. 예? 아주 철두철미하네 선비정신이. 약속했으니까. 왕과 귀족 사이의 약속이니까 약속 지키겠다는 거야. 프랑스 기사들은. 이 멍청한 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가족들이 모여갖고 금, 은화로 인질값 내는 상자가 이제 런던으로 보내진다고. 그럼 그제서야 풀려나는 거야. 그런 미친 짓을 했다고. 그 누구를 위한 짓이야, 그게. 군납업자와 전쟁을 불러일으킨 금융가들이 한 짓에다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면 뭐 기사도 정신 개소리를 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왜 바쳐야 되는데? 그게 서유럽에서는 말이요. 뭐 저기 러시아라든가 아시아는 좀 저기 그런 개념이 좀 덜하지만 서유럽은 100% 군납업체와 금융가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조국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쟁 끝나면 누가 몇 명 죽었는지 철두철미하게 계산합니다.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헤럴드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달자, 메시지 전달자라 그러는데, 전쟁하기 전에 이제 헤럴드를 보내갖고, 전쟁 몇 시에 시작할래 다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전쟁 끝나잖아요. 그러면 헤럴드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군복 벗겨내고,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적군이 몇 명 죽었고 아군이 몇 명 죽었고 철두철미하게 계산합니다. 얘네들. 죽은새부터 계산했어요. 죽은새부터. 어느 정도까지 철두철미했냐면 헨리 5세가 전쟁 막 칼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는 프랑스 군인들이 많이 죽어 있단 말이야. 헉헉대면서 프랑스 애한테 물어봤어. 적군한테 물어봤어. 야, 누가 이겼냐? 그러니까 프랑스 군인이 딱 보더니 페아팀이 이긴 것 같은데요? 어이구 정직해라. 아이고 정직해. 그리고 몇 명 죽었고 몇 명 부상했는데 철두철미하게 계산해갖고 딱 갖다 주는 게 왕한테 갖다 주지. 그럼 왕은 누구한테 줘? 그 군납업자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아이고 참 정말 서구놈들의 이런 엉터리 벙터리 같은 명분과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은 죄다 거짓말이에요. 죄다 거짓말. 어디 뭐 하나 갖고 오세요. 거짓말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알려드릴게. 1000년간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해온 놈들이 서양 놈들이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거야? 조 바이든이 지금 400억 달러 갖다 준다 그랬지, 무기 지원한다 그랬지, 이게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프간 전쟁에 20년간 지원한 금액을 넘어서 버려. 지금 군사비 역대 최고액이야.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디다가 지금 무기를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뭐야? 불법 무기의 유럽 허브예요. 불법 무기 네트워크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1992년부터 소련이 해체되니까 거기 남겨졌던 700만 정의 경기관총을 모두 불법 매매해버린 것들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짓거리하고 있는 놈들이 그 짓을 했다고. 92년에. 얘네들은 원래가 뭐 어린 아동도 불법 매매하고 별짓 다 해. 우크라이나가 인간 쓰레기 국가예요. 그 나라가. 걷다 대고선 지금 400억 달러 무기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팅거 미사일도 1400개 갖다 준다 그러고, 대전차포도 5500개 준다 그러고, 드론도 700개, 장거리포 990개, 경기관총 7000개, 탄약 5천만 상자. 이거 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거 지금 마피아가 다 뒤로 빼돌리고 있잖아. 마피아가 빼돌려고 어디다 갖다 줄까?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분쟁 지역에다 갖다 주는 것도 이제 넘치니까 아마 유럽 내부에서 소비할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이제 아프간 내버리는 거야. 그걸 바라는 거지, 미국 정부도. 안 그래요? 그걸 바라는 거지. 또 다른 역사를 하나 상기시켜 드릴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지원된 경기관총이 30만 정이야. 근데 미국 국무부는 그 경기관총 30만 정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돈바스 독립군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뺏기기도 하고. 그거를 다 정리해갖고 돈바스 독립군들한테 무기를 넘겨준 그 러시아 군이잖아. 러시아 군이 그렇게 넘겨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만들겠다는 거야. 그렇게 유럽을 한번 불질러 놓고 이제 유럽 통합된 유로하고 달러를 서로 뭉개 밀가루처럼 뭉쳐갖고 세계 화폐 인장해갖고 지금 스위프트 안에 딱 갖다 넣으려는 모양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한번 해보자고. 과거에도 말이야,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무기를 갖다가 지금 끝없이 우크라이나에 쑤셔붙고 있다 이 말이야. 응? 마피아가 지금 이 무기들을 좀 트래피킹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매매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 그 기사가 올라오면 뒤에다 막아놨더라고. 제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 역대 중세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러운 짓이에요. 여기에 어떤 명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로 어떤 명분을 내세웠다면 명분의 뿌리부터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악행과 연관되어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걸 또 알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착한 척, 바른 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